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한국사람 만들기 제25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아비규환, 19세기 조선사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장 3장이 이제 헬조선인데요. 2장에서는 불교 용어를 쓰기로 하고 3장에서 이제 기독교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특히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 과정을 이제 바라볼 때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었길래 도대체 그리스도교의 어떤 복음의 어떤 부분이 뭐가 그렇게 와서 닿았을까?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깊이 뿌리를 그리고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 토양이 도대체 뭐였을까? 근데 이제 토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심리적인 거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 심리적인 그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개신교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리적인 토양을 또 형성하고 있는 그 주변의 그 사회, 정치, 뭐 경제적인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몰랐던 게 아이러니한 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19세기 조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잘 묘사해주는 역사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모군란이 언제 일어났고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고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역사 시간에 배우는 사건들과 날짜들과 인물들은 알겠는데 그 당시 그럼 정확히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항을 할 때 1870년대 뭐 이럴 때 그 당시 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럼 뭐 비슷할 때 중국도 열리는데 그럼 그때 중국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들 갖다가 좀 구체적인 데에서 시작을 해야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놀라운 그 은혜를 조선 사람들이 받았는지를 밝힐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참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냥 보니까는 역시 어느 순간에 조선에 대해서 조선 사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조선에 선교를 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혀 딴 나라에서 전혀 다른 문명권에서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러 와서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전혀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서 완전히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전파하러 와서 믿는 사람들 보고 목숨 걸고 믿으라고 지금 그래야 되는 판인데 정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선을 잘 알려고 했었고 조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랬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뭔가를 역시 들여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선 말을 배우면서 조선 사람들의 삶을 파악해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적었던 글들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 제가 이 아비규환이라고 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이 19세기 조선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헬조선이라고도 하고 아비규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전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물론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지금 역사가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를 갖다 보는 데 있어서도 각 시대마다 삶이 어땠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그 실제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문제를 빼놓고 그냥 예를 들어서 왕조가 우리나라 왕조였냐, 뭐 일본 사람들이었냐, 뭐 미국 사람들이었냐, 한국 사람들이었냐, 이런 중국 사람들이냐, 이런 식으로만 봐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만일에 그렇다면은 소위 민족주의적인 맥락에서만 바라다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 사람이든 뭐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다 싫은 거죠. 우리 것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사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저 19세기에 뭐 그게 뭐 동학이 됐든지 뭐 우리 명성황후가 됐든지 고종이 됐든지 하여튼 우리 거는 다 좋은 거고, 그거를 흔들었던 뭐 중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뭔가 이렇게 제국주의적이고 외세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건 나쁜 거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도식을 갖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회상을 보고 경제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은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역사가 가고 있었는가를 보면은 전혀 다른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우리 지금 현대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저는 중요한 출발점이 근세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럼 그 다음부터 역사가 전개되는 단계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갔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그 19세기의 생활상, 이런 거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앞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 사제들이 들어와서 18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썼던 보고서들, 편지들, 이런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록이네. 제가 그 외국 사람들 말로만 또 하는 거가 또 저 외국 그 선교사들 얘기만 또 잔뜩 늘어놓는다 그럴까봐 제가 맨 앞에는 고종 실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록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그 조종의 최고 지도부에서 파악하고 있던 조선의 상황이 어떤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가, 거기서부터 우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82년 5월 2일입니다. 제가 1882년 5월 2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지금 맺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조종 관료에게 녹봉을 나눠주는 일과 군사들에게 급료를 여러 달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금 고종이요, 우리 관료들한테 월급을 하나도 못 주고 있고 몇 달째 지금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하나도 못 주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고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재정이 어렵고 비축된 것이 고갈된 데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말이 여기에 이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잔들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러니까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입고 어떻게 잘 수가 있겠는가. 현재의 급선무는 이보다 우선한 것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말 것인가. 그 결핍된 원인과 해결할 방책을 호조와 선해청, 양향청의 당상관이 충분히 강구한 뒤에 묘당과 논의하여 좋은 쪽으로 품초하도록 하라. 호조하고 선해청이 이 세금을 걷고 하는 그 두 관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묘당이라는 걸 그냥 조종을 묘당이라 그랬습니다. 묘당과 논의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왜 이 모양이 돼서 우리가 관료들한테, 조정 대신들한테 월급을 하나도 못 주고 군사들한테도 지금 몇 달째 못 주고 있는데 월급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조사를 해갖고 보고를 해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이제 의정부에서 보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조사에게 이 선비들한테, 사대부들한테, 관료들한테 나누어줄 녹봉과 군사에게 나누어줄 료가 모자라는 원인과 수습 방책을 호소와 선해청 당상 그리고 양향청 당상들이 묘당에 나아가 논의하여 좋은 쪽으로 품초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또 어전에서 성교를 듣고 재정을 맡은 여러 신하들과 조사하면서 널리 의논한 결과
친군영, 호조, 선해청은 모두 군향과 경비를 담당하는 아문이며 한 해의 수입을 통계해보면 지출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컨대 지금 황급한 사세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나라가 나라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계의 한심함이 어찌하여 이처럼 극도에 이른 것입니까? 라고 의정부에서 나라가 나라구시를 못하고 있는데 국계라는 게 이제 정책이,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고 의정부도 이제 그 임금님한테, 고종한테 이제 항의를, 뭐라죠? 하소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조선의 재정의 문제는 그냥 바깥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한복판에 있었던 그냥 최고의 국정을 맡은 사람들도 매일같이 지금 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 관료들한테 군인들한테 월급을 전혀 못 주고 있습니다. 82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14년, 16년, 18년 됐나? 하여튼 74년부터 저기 했으니까, 14년 됐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신부님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신교 선교사분들, 목사님들하고 보면은요, 저는 19세기 주조선 특파원들이다. 정말로 특파원도 이런 특파원들이 없습니다. 요즘 특파원들도 우리나라 말 그렇게 잘하는 특파원들 참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와서 있어봐야 한 2, 3년, 3, 4년 머물다가 이제 또 뭐 북경으로 가든지 동경으로 가든지 이러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평생 와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많은 경우는 카톨릭 사제들은 순교할 때까지 있었던 거고, 개신교 목사님들도 어쨌든 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 조선에서 봉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이게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건데, 그냥 역사책으로 써진 거 정말 기가 막힌 역사책입니다. 이런 역사책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1874년에 달레 신부라는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가 낸 책인데요. 이분은 조선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다른 데 선교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본부, 파리에 있는 외방선교회 본부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가서 우연히 조선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선교하던 같은 외방선교회 출신 사제들이 보낸 편지들하고 보고서들이 쌓여 있는 거를 보고서 그거를 자기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다 해서 1874년에 이제 그걸 불어로 냈었고, 그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내용은 1836년에서 1863년까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벌인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의 신부들의 편지와 보고서들을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달레 신부가 서문에다가 써놓은 게, 이 나라에 머물며 그 나라 말을 하고 본국인들과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법률과 성격과 편견과 관습을 착실히 알 수 있는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 뿐이었다. 정말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이 이게 달레 신부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게 W 주교라는 분인데, 이분의 그 보고서랑 글이 유난히 많이 이제 그 책에 인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낸 편지에, 보낸 보고서에 W 주교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것은 오죽자는 것이며 불완전하고 착잡합니다. 또 본의 아닌 어떤 잘못이 끼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좀 지극히 학자다운, 더 이상의 객관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 뿐이다. 물론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리키던 유명한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료보다도 조선 사회를 철저하게,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묘사한 책이다라고 쓴 책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840년대, 50년대 조선, 1830, 40, 50년대 조선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왕조실록에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왕조실록은 그냥 나라 입장에서만,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만 보는 거고, 아마 우리가 뭐 홍길동전, 뭐 배비장전 이런 옛날 얘기를 통해서 민중들의 삶이 힘들었겠거니, 백성들의 삶이 참 힘들었겠다, 뭐 탐관오리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어떠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좀 사회학자랄까 정치학자랄까 이런 측면에서 조선 사회를 바라본 시각은, 자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에. 왕의 권력이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최고이나, 이게 조선입니다. 지금 조선의 왕이 이론상은 최고이나 지금 실제로는 매우 약화되었다. 여러 번 계속된 섭정 기간과, 그렇죠? 계속해서 뭐 조대비 뭐 하면서 맨날 대비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섭정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두세 명의 군주가, 그러니까 아마 헌정, 철종, 뭐 이제, 그렇죠? 순조, 순헌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의 세 사람 정도. 보잘것없는 두세 명의 군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이용하여 세력이 큰 양반가에서 거의 모든 세력을 손아귀에 넣었다. 그러니까 외척들이겠죠. 안동 김씨, 뭐 이제. 조선 사람들은 임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현 사태를 머리와 다리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가슴과 배는 지나치게 부풀어 자칫하면 터질 것만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낸다. 머리는 임금이요 다리와 팔은 백성을 나타내며 가슴과 배는 대관과 양반들을 뜻하는데 이들은 위로는 임금을 약화하고 무력하게 하며 밑으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다. 선교사들이 이 만화를 입수하였는데 그들은 반란의 요소가 날이 갈수록 불어가고 있으며 점점 더 착취를 당하는 백성은 약탈하라고 부추길 어떠한 반도에게도 쉽사리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아주 조그마한 불똥도 그 결과를 헤아릴 수 없는 화재를 틀림없이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매번 외국 사람들이 뭐 외국 외교관들도 보고서 보낼 때마다 이게 1830년대 40년대인데도 이때도 뭐냐면 조선 이거 일촉즉발의 위기다. 지금 하도 엉망이라서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요만큼 불꽃만 있으면은 누가 나타나서 내가 같이 뒤엎자 그러면은 다 나설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수십 년을 갑니다. 궁중의 고관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종이 그랬잖아요. 지금 몇 달째 못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W 주교가 하는 거예요. 궁중의 고관들은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들의 급료는, 근데 이건 재밌더라고요. 그들의 급료는 일본과의 전쟁 후 정부의 자원이 없게 되었을 때 폐지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지금 일본과의 전쟁은 이게 뭡니까? 1830년대니까 일본과의 전쟁은 이게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고관들한테 월급 주는 거가 폐지됐다고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들이 근무할 때 매달 콩 몇 말밖에 주지 않는다. 이것은 현 왕조의 초창기에는 나귀나 말을 먹이라고 그들 각자에게 배당되던 배급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이나 이런 데 먹이라고 주둔 그거 갖고 지금 그게 월급이 다라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근데 아까 고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나마 지금 몇 달째 못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었습니까? 군인들한테 월급을 몇 달치 못 주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고 모처럼 모였더니 반은 모래고 반은 겨우 그러니까 이제 격분을 해서 이모군란도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백성을 약탈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부정을 저지른 것을 어찌 막겠는가?
관료들한테 아무런 월급을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먹고 살려면 그 부패를 해야 되고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궁중의 높은 벼슬은 누구나 침을 삼킨다. 월급을 안 주는데도 다 높은 사람은 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재주를 부리면 얼마 안 있어 실속 있는 지방 수령 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실속 있는 지방 수령한테 갖다 이제 맡기는 거죠. 왜 지방 수령이 실속이 있습니까? 직접 백성한테 가서 약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중앙에 뭐 의정부나 판사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건 안 되죠. 모든 관직이 백성을 위한 것이란 말은 옛날에 낡은 경서에나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덧붙일 필요도 없다. 관직은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 체면을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들인 비용을 빼내려고 한다. 관직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죠. 관찰사로부터 미건 말직에 이르기까지 벼슬아치는 누구나 조세와 소송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주껏 돈을 만든다. 그렇죠? 모든 송사, 재판이라는 거는 다 뭐냐면은 그 재판을 하는, 그렇죠? 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돈 버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사들까지도 더할 수 없이 뻔뻔스럽게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먹는다. 부동산과 어떤 종류의 직업과 상업에 대한 보통 세금은 가혹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식으로 봐서 그러면 뭐 부동산세가 얼마고 장사하고 그럴 때의 부가세나 이런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매기는 그런 세금은 어떤가 하면 그거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작동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런 법정 세금은 실제에 있어서는 탐욕스러운 모든 계급의 수령과 관리들이 백성에게서 뺏어가는 금액의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호구조사 대장은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선교사들도 여러 번 목격한 바이지만 수령의 부하들이 공식 명부를 꾸미기 위하여 마을에 오면 거기에 적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들에게 얼마만한 돈을 치러야 하는지를 뻔뻔스럽게도 공공연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이제 세금을 거두러 오고 뭐 이제 올라가야 할까 아니까 이제 명단 올해는 얼마고. 근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려 그러면은 얼마를 돈을 가져와라라고 징수하는 관리들이 아예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보통 그것은 100문 또는 150문, 2, 3프랑으로 된다. 군적 기재일 때는, 군적을 기재할 때,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면하려면 돈이 좀 더 든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역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역에서도 빼달라,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중앙에서 그러는 거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요. 고을마다 아전의 수는 꽤 많다. 주요한 6, 8명은 대신들과 비슷한 관직명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질의 직무를 작은 규모로 수행한다. 이게 뭡니까? 이방, 형방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지방관청이 중앙정부의 본을 따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 그들을 하인 취급을 하면서도 그들의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수령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중앙에서 이제 수령이 오면은 아전들은 그 중앙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전들이라는 것, 우리가 향리, 아전하는 이 사람들은 아예 중앙정부도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제주껏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아전들은 위에 말한 아전들에게 복종하는 서기나 수의 또한 하인들이다. 이 모든 아전들은 사회에서 하나의 계급 같은 것을 이루고 있다. 이 향리라는 강력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언제나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중인들이죠. 그러니까 중인들, 향리들,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그들의 자제들은 같은 직업을 택하며 직무를 얻고 유지해 나가는 수완에 따라 대대로 재판서에서 높거나 낮거나 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들이 없으면 행정이 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들이 있는데 실정을 살펴보면 옳은 말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예 지방 관할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농간, 음모, 계략에 능숙함으로 그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수령에 대하여 자신들을 지키는 데에 놀랍도록 정통해 있다. 파면하고 속 축출하고 모욕하고 구타하여도 그들은 모든 것을 참아 견딜 줄 알며 복직할 기회를, 또 어떤 때는 심지어 너무 엄격한 수령들을 내쫓을 기회를 잡으려고 엿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자기 계급의 이해를 진짜 철저하게 지켜내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방법은 뭡니까? 백성을 수탈하고 그 대신 그 수탈한 거를 뭡니까? 우리 원님한테 안 뺏기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기가 막힌 그 중간에 이 착취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는 길어질까봐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일 너무 엄격한 수령들을 내쫓을 기회를 잡으려고 엿보기도 한다는데, 제가 책에다 수록한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 그러면서 W 주교가 한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암행어사가 어떤 관리가 새로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마을에. 근데 이 사또가 이제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사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전들이 이 나쁜 짓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그걸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막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까지 다 들춰내겠다. 그래서 다 혼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전들이 이제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거 들춰내기 시작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전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끼리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그 중에 제비 뽑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또한테 가서 지금 암행어사가, 어떤 놈들이 암행어사를 사칭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이거 사칭하고 다니는 나쁜 놈들이니까 지금 사또께서 이놈들 체포영장을 내달라. 그럼 우리가 가서 이 암행어사를 사칭하는 놈을 체포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또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뭐 무슨 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이제 계속 가서 해갖고,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놈들이 더 큰 나쁜 짓을 벌였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나중에 사또가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해서 체포영장에다가 사인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암행어사한테 가요. 진짜 암행어사한테 가가지고 암행어사가 묵고 있는 여관에 들이쳐가지고 너 이놈 암행어사 사칭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암행어사가 이런 고얀 놈들이냐 무슨 마패를 보이고 이제 막 병졸들이 다 우르르 몰려서 이제 다 체포를 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 했더니 그때 이제 막 물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다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사또가 체포영장 내려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전들은 죽도록 맞아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아까 제비를 왜 뽑은 겁니까? 누가 죽을 거냐라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지 이거를 지켜낸다. 그래서 그 둘은 죽도록 맞아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됐지만 사또는 어떻게 됐겠어요? 사또는 완전히 목이 날아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원님도 새로 오는 원님은 절대로 과거 일을 들추거나 뭐 청렴결백하고 하면서 아전들을 건드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보잖아요. 재산을 못 지키는데 왜 일을 합니까?
너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서 그거 뺏길 건데 그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 보고 게으르는데 자기가 딱 와서 보니까 뭐 게으른 거 아니네. 뭐 뭘 갖고 있게 못하는데 그걸 왜 일을 하냐는 거죠. 소수의 부자 상인들과 지방에 사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며 서양 사람들이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 수준의 하루살이 인생, hand to mouth existence를 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9세기 조선의 의식주. 그들의 옷은 현지의 하얀 천으로 된 짧고 헐렁한 웃도리와 길고 통이 큰 바지가 다였다. 가난한 사람들 기껏해야 한 달에 2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참 우리가 백이민족이라 그래갖고 참 하얀 옷을 입고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춤을 즐기고 뭐 가물을 즐기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이 외국 사람이 좀 와서 보니까 아무 가공 안 해도 되는 제일 싸구려, 제일 허름한 옷, 그것도 기껏해야 한두 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김홍도의 그림들 중에 이 배틀 짜는 그림, 뭐 많은 그림들 있지만, 이런 그림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의 뭐 생활상이 어떻고, 이걸 보면서, 이 고된, 이 고된 삶을 그린 거구나, 김홍도가. 이게 무슨 해학적으로 재밌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아비규환,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래도 뭔가를 그나마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노동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포목이 그렇게도 투박한 것은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공장이 적어서, 공장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이제 이걸 옷을 만드는 장인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두가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어떤 따로 옷만 만드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집안에서 여자들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아까 그 배틀 짜고 이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집집이 여자들은 실을 잡고 배틀을 짜고 옷을 만듭니다. 따라서 아무도 늘 이 일에 종사하지는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이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집집마다 여자들이 다 옷을 만드니까 그냥 만드는 거죠. 뭐 그게 숙련이 되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거죠. 효율성이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모든 기술에 있어서도 거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옛날보다 진보된 것이 없고 모든 기술과 수공업이 다시 시작된 노아의 홍수 직후에 비해 더 진보된 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진보가 안 됐으면 이게 도대체 몇천 년 된 겁니까?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있어서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게 불과 100몇 년 전에 지금 이랬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집이요. 조선 사람이 살던 집이요. 당신은 어떤 때, 이렇게 읽는 사람 보고 서양 사람을 가장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때 초라한 오막살이를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서양에서도 살다 보면 굉장히 초라한 오막살이를 본 적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초라한 누억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한층 더 떨어뜨려 보십시오. 당신이 본 것 중에서 가장 허름한 거를 몇 단계 더 허름하게 하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빈약한 조선 주택에 관하여 거의 정확한 관념을 얻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조선 사람은 초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나 시골에나 기와집은 하도 드물어서 200에 하나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데 벽을 돌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모릅니다. 그보다도 대개의 경우는 그만한 비용을 들일 만한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다듬은 나무 몇 토막과 약간의 돌과 흙과 집이 보통 건축 재료가 됩니다. 땅에 박은 4기둥이 지붕을 떠받칩니다. 몇 개의 들보에는 대각선으로 엇갈린 다른 나무 토막들이 걸려서 그물 모양을 이루고 그것이 두께 8 내지 10cm의 토벽을 받쳐줍니다. 지금 우리가 힐링된다고 생각하는 초가집, 그렇죠? 토방, 이런 거, 황토방 이런 거를 짓고 와서 우리가
딴 데 살고 있다가,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있다가, 가끔 가서 이게 지금 힐링되는 황토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사람, 지금 우리 조상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창호는 나무살을 가로 세로 지르고 유리가 없으므로 종이를 발라서 달아놓아 문도 되고 동시에 창도 됩니다. 방의 흙바닥은 중국과 인도의 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로 덮여 있습니다. 다 세상을 본 분들이니까 인도하고 중국에 비해서도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가마떼기 이렇게 깔려 있고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은 혹은 두껍게 혹은 얇게 짚을 깔아 흙을 감추는 데에만 만족해야 되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흙벽에 종이를 바를 수 있고 서양의 마루와 타일 대신에 방바닥에 두꺼운 유지를 바릅니다. 층이 있는 집을 찾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조선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2층 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1950년대까지 우리 이랬어요. 1960년대까지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하기 전까지 이러고 살았습니다.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나 집이나 기와로 만든 지붕을 얻은 낮은 토방집에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층 이상의 집들이 하나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흔히 한양이 거대한 버섯군락같이 생겼다고 한다. 진짜 이렇게 머리서 이렇게 버섯군락 같아요. 진짜 초가집들. 그 당시 사진들. 대부분의 집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으며 부엌으로 사용되는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런 집에는 대부분 창이 없으며 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고 창이나 문은 유리가 아닌 종이로 발라져 있다. 이 문들은 보통 매우 낮고 좁아서 작은 여자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했다. 그리고 방 안에서도 중앙의 천정이 제일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집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겁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대부분은 더럽고 해충이 득실거린다. 모든 하수는 모두 길 양옆에 파여있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도랑에 버려집니다. 청계천 복귀한 게 1960년대인데요. 그렇죠? 그때 3.1고가 털어놓고 이러면서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상하수도가 없었는데요. 그때까지도. 그럼 그 전에는 1830년대, 40년대, 50년대 오죽했겠습니까? 이건 이제 그 1894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비숍 여사가 그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에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는데 이제 한양입니다. 수도 한양. 자기가 전 세계의 많은 수도를 돌아다녀 봤는데 한양에 와서 이제 보고 느낀 겁니다. 한양에는 예술품이 없으며 골동품이 드물고 공원도 없다. 왕의 거둥. 우연히 왔는데 왕의 행차를 한번 봤대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는 이게 일종의 축제 같으니까 사람들이 쫙 구경 나오는데. 근데 그거 빼놓고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고 공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거동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으며 극장도 없다.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한양에는 없다. 한양은 유서 깊은 도시이지만 유적도 도서관도 문학도 없으며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심하여 사원을 남겨놓지 않았다.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도시에 동남아시아고 인도고 어디 가면은 무슨 사원들도 있잖아요. 타지마할도 있고 무슨 대단한 사원들이라도 있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조선에는 그런 것도 한양에는 다 쫓아냈으니까 제대로 된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입장에서 와서 그래도 뭔가 이런 탑도 있고 무슨 큰 비석이라도 있고 무슨 궁전 건물 뭐가 있고 도서관이랄까 공공장소가 있어서 가서 그래도 우리가 관광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외국 도시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도 조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 때문에 묘비 하나 남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도성 안에는 묘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비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묘비라도 비석이라도 그래도 있어서 거기 새겨놓은 거라도 그런 거조차도 이제 한양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선의 공원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일제가 들어와서 창경원을 갖다가 그 동문원으로 만들 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아,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역시 우리의 궁궐들을 훼손을 했구나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해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궁 안에를 들어가 보고 궁 안이 이렇구나. 그러고 거기를 이제 마음대로 거닐면서 동물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호수도 보고 하는 거를 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이요.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것도 비숍 여사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조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을 앞에 펴놓은 채 바닥에 앉아서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고전들을 외우거나 낭송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중국의 현인들과 신화와 같은 얘기들로 채우고 있다. 한문을 배우는 거니까요, 이게. 천자문부터 다 한문입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럼 그 얘기가 다 뭡니까? 전부 다 중국 얘기들이죠. 중국 고사들이고 중국 현인들에 대한 얘기고. 박학하지만 거만하고 안경을 쓴 선생은 막대기를 손에 잡은 채 앞에 책을 놓고 가끔씩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말을 강력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이 교육 제도에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협함, 판에 박힌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관대한 공공정신,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2000년 된 관습과 전통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적인 지평, 얕은 도덕성, 모욕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 교육의 산물이다. 그리고 한마디 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교육은 보통 어린아이의 다른 모든 뜻을 다 받아주고 모든 응석을 받아주고 모든 흠과 나쁜 버릇을 조금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웃어버리는 데 있는데 어린이가 아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죠? 얼마나 변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진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 그야말로 응석 다 받아주고 관대한 서양 이런데 일본이나 뭐 서양 이런 선진국에 가면 애들이 조금만 나대면 부모들이 당장 못하게 하죠. 인사 다 하게 하고 길 비켜가게 하고 애들 남 방해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최고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보더라도 오죽 눈에 띄었겠습니까? 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병은 이곳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다. 지금 이런 의식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병이 창궐을 했겠습니까?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이건 스크랜턴 얘기입니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들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친 질병이다. 매독도 물론 자주 볼 수 있다.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며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을 그렇죠? 이 곰보가 되고 이런 거는 우리 뭐 조선의 유명한 초상화들, 대신들 초상화도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오죽했겠습니다. 올여름 창궐한 콜레라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조선 정부의 병원들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들은 병원 밖에서는 절대 진료를 하지 않았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 참 이랬습니다. 지금은 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분명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알렌 박사는 정부에게 사망률을 추산해보기 위해서 매일 밤 묵기 위해 시구문을 통과하는 사체들의 숫자를 세어볼 것을 종용했지만, 이것도 이제 스크랜턴 얘기인데요. 하도 답답해서 알렌 박사가 이게 얼마나 전염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K방역을 해야 될 텐데 가서 지금 몇 명이 죽고 있는지라도 아는데 그게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시구문은, 그러니까 시체는 무조건 시구문 밖에다 버리니까 그럼 시구문 통과하는 거라도 좀 쉬어서 좀 통계를 낼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관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죽은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뭐하러 세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외국 의사들이 와서 보고서는 정말 얼마나 알렌부터 시작해서 스크랜튼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는 그 얘기, 저 책에는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스크랜턴이 어느 날 이제 도성 그 성벽 옆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항상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여자가 딸하고 버려진 여자가 있어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그 남편이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올라왔다가 남편이 그냥 버리고 갔대요. 시골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적선하면서 그러고 그 모녀가 이제 있었는데 2주 후에 나갔더니 또 있더래요. 그대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지게꾼들한테 시켜서 지게꾼들한테 해갖고 자기 병원으로 좀 데리고 오라고 집으로 병원으로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지게꾼들이 품삯을 안 받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호해주겠다고 당신이 데리고 오는 것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그러더래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친절과 이 정도의 그 돌보는 게 조선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서 그래서 사실 전교가 시작됩니다. 일하면 돈 다 뺏기고 일할 일이 없고 착취만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엉망진창인데 무슨 낙으로 삽니까? 술 먹는 낙으로 살아야죠. 술의 저주 역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다. 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얗고 걸쭉하며 다른 하나는 맑은 액체다. 술은 쌀, 보리, 밀 등으로 만든다. 김치와 술을 파는 주막은 어딜 가나 있다. 질질 짜는 술주정뱅이나 서로의 상투를 잡고 싸우는 술 취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불행히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여기 지금 신윤복 그림에도 보면은 이 술집에서 나와갖고 옷 다 풀어헤치고 주정하는 사람들 그림이 또 있어서 역시 세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해갖고 제가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술 주정이 안 된 얘기지만 조선에서는 술 주정이 이건 또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술 주정이 매우 흔한 일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차를 재배하지 않는다. 조선 사람들은 차를 안 먹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와서 막 엄청나게 차 많이 마시잖아요. 차밭이 어디에 가면 차밭이 막 아름답게 있고 그래서 다도를 하고 안 먹었어요. 먹기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다도가 없었습니다. 모르죠. 옛날에는 그 신라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최근에서야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우유는 이상하게도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따라서 친구들과 사교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무해한 음료가 전혀 없다. 그 사교를 위해서 앉으면은 같이 한국 사람들이 요새 드디어 이제 이 커피를 이래서 이렇게 많이 그때 못 마신 커피를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거구나. 네? 참 어디 가기만 하면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집에서 만나는 것과 일이고. 현재로서는 너무나 흔히 과실주나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매우 강한 알코올 음료를 마신다. 그렇더라고요. 술밖에 마실 게 없었어요. 그리고 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돼 있고 도박,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주사위는 조선에서는 도박용으로만 사용된다. 카드도 사용하는데 한자가 쓰여 있는 손가락 정도 넓이의 가늘고 긴 나무 조각을 사용한다. 저 어렸을 때도 그 길가에 이렇게 섰다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보던 기억 나는데 이제 그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사람들은 어찌나 흥분하는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는 자신들의 부인도 걸었다가 노비로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도둑질과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성 이런 거 없습니다. 전 민족성 같은 건 그런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다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고 가장 게으르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몫이고 제도의 역할입니다. 엄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도적들은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룬다.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들은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무리수를 둔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관리들도 착취하는 거고 착취당하는 백성은 사기쳐야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고 있다. 사회 악이 사회를 압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갖고 있다. 아편을 안 피우는 거는 참 다행인데 아편도 분명히 비싸서 못 피웠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온순한 이교도들, 그 온순하다는 거는 다 느꼈나 봐요.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들과 같이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침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보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쌈한다라는 게 그냥 저는 뭐 옛날 얘기 읽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거를 쓴 사람이나 읽고 있는 저나 그냥 뭐 그런 뭐 풍습도 있었겠네. 약간 뭔가 그냥 우리 보통 민중들이 하는 그 풍속이었네. 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과부가 되거나 남편이나 부모가 없는 여자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그게 관아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야만적인 관습이냐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조선에는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조선의 여성은 글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체가 높은 계층에서는 언문을 배우는 여자도 있지만, 한글을 배우는 여자도 있지만 그 숫자는 1000명당 1명도 안 된다. 신사임당까지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사임당까지는 배웠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부과된 영역은 글을 알 필요가 없다. 예외가 있다면 점잖은 계층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남자들의 잡다한 놀이 대상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들은 이야기를 읽고 낭송하거나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등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훈련받는다. 즉 기생들이죠. 이런 여성들은 절대로 누구의 부인이 될 수는 없다. 조선의 남자들은 자신의 혈통이 도덕적으로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인은 비록 하얀 벽같이 완전히 머리가 비어있는 여자라도 다른 곳에서 찾지 결코 점잖지 않은 계층에서는 찾지 않는다. 교육을 받은 여자는 기생들밖에 없고 점잖은 집 여자는 머리가 흰 벽처럼 비어있고 자식은 낳고 대를 잇는 거는 당연히 점잖은 집에서 와야 되니까 부인과 아이의 어머니는 머리가 흰 벽처럼 하얗게 비어있는 여자들을 데려온다. 여자는 이름이 없다.
하기는 대부분의 처녀가 어떤 별명을 받고 나이가 더 먹은 친척이나 그 집안의 친구들이 그 처녀들이 어렸을 때 그 별명으로 부르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이 관연에 이르면 부모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누이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쓴다. 결혼한 뒤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어진다. 친정 쪽 친척들은 대개의 경우 그 여자가 출가한 고을 이름으로 부르고 시가 쪽 친척들은 시집 오기 전 살던 고을 이름으로 부른다. 그렇죠? 천안댁, 무슨 댁. 때로는 간단히 아무개 남편 사업 댁이라고 부른다. 그 여자가 아들이 있으면 예의상 아무개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절대 친구 부인 이름 못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친구끼리는 재수씨 그러면 왜 재수냐, 형수지. 이름을 맨날 이제 또 그런 얘기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본 입장에서는 왜 여자들이 이름이 하나도 없냐. 이게 혹시 그 사람들의 이 사회적 어떠한 위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조선에서는 선교사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딸들을 교육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남자는 없다. 거의 모든 마을은 남자아이들을 위한 중국 학교, 아예 차이니스 스쿨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서당에 그러고 보니 중국 학교네, 그런 생각이. 저도 영어로 읽으니까 그러네.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학교는 있지만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없다. 기생이 아닌 여성이 지적인 훈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문을 읽는 여성을 가끔 볼 수는 있다. 어린아이가 처음 처녀로 꽃 피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보일 때까지 양반집 조선 여자는 여성들의 지역, 안채에 네 벽의 안에 갇힌 채 죄수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일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여성들은 모두 미신을 믿고 항상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산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조선 여성의 사고방식이 옹졸하고 미신에 빠져있고 조속하다는 것이 놀랄 것이 있을까. 가엾은 존재들이여 라고 안더우드 목사 부인이 썼답니다. 조선에서는 행복한 결혼, 잘 어울리는 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드물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의무만을 지고 있는데 반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부부간의 절개는 아내에게만 의무적이고 아무리 모욕과 멸시를 당하여도 아내는 질투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풍습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희귀한 일이다. 예전은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적당히 대화하는 것은 허용하나 아내에게 참다운 애정의 표시를 하고 아내를 일생의 반려로 사랑하는 사람은 몹시 조롱을 받을 것이다. 체면을 지키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가 마음이 내킬 때에는 그의 정열과 유욕을 만족시켜줄 운명을 가진 좀 더 높은 계급의 여자종에 불과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양반들 사회에서는 신랑은 신부와 3, 4일을 같이 지낸 후 그가 아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꽤 오랫동안 신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는 아내를 미리부터 과부 상태로 두고 첩들로 그것을 보충한다. 이와 달리 행동하는 것은 나쁜 취미라는 것이다. 어떤 양반들이 아내가 죽었을 때 눈물을 몇 방울 흘렸다고 하여 야유를 퍼붓기를 그치지 않는 친구들의 사랑방에 여러 주일 동안 나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집, 하우스는 있으나 가정, 홈은 없다.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기거한다. 그렇죠? 사랑채, 안채. 부부 사이의 우정과 같은 관계나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은 없다.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얘기한 한 조선의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이런 얘기를 또 썼어요. 조선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름답지 않다. 전 이걸 읽으면서 요즘 진짜 이것도 세상 많이 완전히 K-뷰티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 안더우드 목사 부인이 지금의 한국 여성들을 봤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이들을 그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내 친자매와 같이 생각하지만 이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애, 절망, 고된 노동, 병마, 사랑받지 못함, 무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수치심은 그들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얼굴을 굳어지고 상처나게 함으로써 25살이 넘은 여자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직 염려와 고된 노동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나 젊은 부인들, 섹시 이렇게 썼더라고요. SI 해갖고 중에는 이쁘고 매력적이고 흔치는 않지만 아름답기까지 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들 불쌍한 궁중의 여인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거칠고 저속하기만 이들 보면 가엾은 마음만 들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요, 이 얘기를 민중전이 언더우드 목사 부인을 궁전으로 불러서 지금 민중전을 보러 들어가갖고 거기에 기다리는, 거기에서 아마 이제 상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리 언더우드 목사를 상대하러 이제 온 거예요. 와서는 우선 담배부터 권하더래요. 전부 다 담배를 피고 있으면서, 그래서 담배 안 핀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여자들을 보면서 지금 쓴 얘기예요. 바깥 여자들은 이렇다. 근데 지금 이 궁중의 여자들은 그런 경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뽑혀서 온 여자들인데 궁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거칠고 저속하게만 이들을 보면 가엾은 마음만 들 뿐이다. 바깥에 있는 여자들은 그냥 25살 이하 되면 그냥 그 외로움과 처절한 노동 속에서 다 망가지니까는, 그래서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고, 궁중에 있는 여인들은 또 그런. 유교, 불교, 도교, 이 종교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그 선교사들이니까. 모두 이곳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한때 갖고 있던 영향력은 대부분 상실한 상태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라는 종교다운 종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다른 강력한 불교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불교 승들이 그래도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불교 사상과 철학이 있고 이런, 아니면 신선들이 있어 진짜 도교 사상이 진짜 노자 도덕경을 제대로 읽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유교는 당연히 극소수 남자들 양반 사대부 집안의 그 종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때의 1890년대, 80년대, 90년대 19세기 내내죠. 이미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종교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신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신심이 거의 없다. 일종의 철학체계에 불과한 유교는 조상숭배를 강요하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하고 널리 퍼져 있는 미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이 풍습은 조선 사람들을 쇠로 만든 족쇄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구속한다. 만일 가장 세세하고 철저하게 법의 가장 소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따라서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를 정확하게 지내지 않는다면은 분노한 영들이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죠? 산소짜리 제대로 안 쓰고 뭐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자리가 사납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이렇게 강요된 복종은 힘들고 지겹지만 단 한 치라도 빼놓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서 이러한 예식들을 행하지 않는 가련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는 고향과 친구들에 대한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의무를 저버리는 자가 된다. 그들이 잡귀를 대하는 태도를 모르고서는 조선 사람들 대부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 사람이 믿기로는 이 잡귀들은 부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그와 그의 가족들을 1000가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재산을 빼앗거나 병이 나게 하거나 등으로 귀신이 붙어서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언제 그 귀신을 화나게 했는지는 절대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신에서 하는 귀신들은 왜 화가 났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가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 남자 또는 특히 그의 부인은 늘 공포 속에 살면서 이 셈 많고 화를 잘 내는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비싼 재물을 바쳐야 한다. 귀신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대한 즐거움 또는 슬픔과 연관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종교라는 거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봐서 종교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즐거울 때, 슬플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게 이제 종교의 역할인데, 또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신이라는 거는 도덕률도 없어요. 어떤 도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게 미신인 겁니다. 아무런 삶에 있어서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어떤 방향으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율과 규칙도 하나도 없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이론도 신학도 없고 그런 거죠. 그저 공포심만 끊임없이 자극한다. 추산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매년 250만 달러를 어떻게 추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비숍 여사가 한 건데 250만 달러를 잡기들을 달래는 데 쓴다고 한다. 한양에만 3,000명의 무당들이 활약하고 있고 한 명당 한 달 평균 10엔을 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조선의 기준으로는 아주 잘 사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잡게 된 미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오래된 신앙이다. 이런 조선에 이제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선에 가리키기 시작하고, 여자들 학교를 열어주고, 치료하기 시작하고, 병원들을 열어서 치료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유학 보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게을르게 살면 안 되고,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왜 술 마시면 안 되고, 왜 축적하면 안 되고, 그렇죠? 왜 도박하면 안 되고, 이러한 올바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가르쳐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옥에 진짜 구세주가 나타난 진짜 복음같이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러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고, 그거를 이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